아마 대학생분들이시니까 예능 프로그램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요즘 한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그 멘토, 멘티, 이 관계에 대해서 보면서 상당히 부러워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 같이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하던 시기에 야, 나를 이렇게 좀 이끌어주고 내 모자란 점을 채워주는 그런 좀 선배, 스승 이런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갈증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내 모자란 부분을 좀 아픈 말로 이렇게 잘 끄집어내서 찔러주고 그리고 또 모자란 부분을 깊은 애정으로 잘 채워주고 이끌어줘서 나를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멘토는 아마도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지만 이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 또 젊은이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 CEO 특강에서는요, 여러분께 그런 멘토로서 조금도 손색 없는, 아니 손색 없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인색한 것 같고요. 정말 만나기 힘든 그런 세계적인 CEO들을 모시고 여러분 앞에 아주 값진 그런 말씀들을 선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업계의 선구자이시죠. 그리고 세계적인 석유화학 기업 한화케미칼을 대표하시고 또 이끌고 계시는 한화그룹의 허원준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요. 한화케미칼 정말 대단한 회사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2011년 올 1분기에 매출만도 1조 29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82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리더이신 한화그룹의 허원준 부회장께서 그만큼 이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시키고 잘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겠죠. 자, 오늘은 이 허원준 부회장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인의 선택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단상 위로 모실 테니까요.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서울경제신문의 이종환 사장님을 위시해서 충남대학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를 너무 많이 부추기셔가지고 세계적인 CEO 뭐 이렇게 얘기를 또 소개를 해 주신 우리 아나운서님 한테 감사는 드립니다만은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줄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메모를 많이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제를 저희는 선택과 미래 뭐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개인이든 우리 기업이든 우리 대한민국도 줄기차게 끝없는 선택을 우리가 해 왔습니다. 우리 개인이 나오는 것도 순간순간 우리는 매번 선택을 쭉 해왔죠. 먼저 우리 이 나라의 선택으로 우리 한반도를 우리 조상님이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때, 물론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저는 68년 1월 달에 한국 화약그룹에, 당시 이제 하나그룹의 전신입니다. 입사를 해서 70년 초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업무 여행이지만은 미국 텍사스 지역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광활한 땅, 저희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은 뭐 굉장히 국토의 80%가 거의 산이죠. 그렇다면 산밖에 잘 안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이 산이 나무도 많지 않았어요. 헐벗어가지고 이제 아주 황토색의 산이 있고 이랬는데 미국 지역에 가면 그렇게 넓은 땅에 자원도 많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초등학교라 그러죠.
또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금수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이 나라의 땅을 굉장히 좋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나가보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훨씬 자원이 많고 땅도 평지고 얼마나 활용도가 좋고 넓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때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좀 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땅이 정말 좋은 땅이구나. 정말 금수강산이고 아름답고 물 많고 산수가 좋은. 그래서 요즘은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미국과 일본보다도 이제는 길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어진 이유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산이 많아서 그렇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주말 되면 산에 올라갑니다. 등산하고 운동을 많이 하죠. 또 공기가 좋고 물이 좋아서 이 물산업도 작년에는요 앞으로 한 3천억 불 이상의 큰 시장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미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졌죠.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땅을 우리 선조가 선택했다는데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셨다. 좀 더 앞쪽으로 가서 일본 땅까지 갔으면 어떨까 할 뻔했어요. 요즘 보세요. 일본 아주 험난하더라고요. 화산도 많이 나고. 거기도 땅이 이미 한 70cm는 후쿠시마 지역은 이미 한 70cm가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평지고 도로였던데 물이 잠겨가지고 바다가 됐어요. 일본이 가라앉는다 하는 얘기가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본까지 안 간 게 얼마나 우리 조상이 잘하신 거예요. 좀 더 가가지고 저기 알래스카까지 올라갔으면 또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 얘기 아주 잘 우리 조상님이 선택을 잘하셨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선조님들이 우리 가까이 아버지 할아버님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죠? 갑자기 해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거의 준비가 많이 돼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기득권이 있는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설립해야 됐으니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스러웠겠습니까? 당시에는 이 남로당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한 3가지 정도의 국론이랄까요.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어쨌거나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어렵게,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소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고 대한민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정권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가 일어나고 독재가 계속 진행이 됐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4.19가 유발이 되고 선택은 잘했지만은 정치나 우리 경제사회를 제대로 잘 이끌고 세워가지 못하는 이 부패된 정권을 우리 국민이 다 몰아냈습니다. 또 4.19를 일으킨 거죠. 선택을 다시 한 거죠, 우리 국민이. 이후 한 1년간 과도 정부가 있었고 장면 내각 수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그 당시에도 갑자기 대통령께서 하야했으니 또 정치권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당시 박정희
소장이죠. 이분이 그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첫마디 한 것이 이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바탕 위에서만 민주주의가 탄탄하고 우람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적 당시 민주주의를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였는데, 산업화라는 게 뭘로 됩니까? 당시에 뭐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나라를 산업화시키고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당시 에르하르트의 전북 그 독일 서독의 경제 관료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을 뭐 우리 백영훈 씨하고의 뭐 인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한국에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서독에는 광산도 많고 많이 있는데 많은 자원을 개발을 해서 좀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유럽 사람들 다 써보니까 다 그냥 워낙에 열악하니까 다들 도망간다. 한국에 사람이 많으니 광부 한 5,000명하고 간호사 한 3,000명쯤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임금을 담보로 해서 차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이제 광부하고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일을 너무 열심히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저는 독일을 출장을 찾아갔습니다만은 서도 광부 출신들, 그분들 거기서 생활하고 사시는 분들하고 가끔 만나 자주 얘기를 해봅니다만,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당시 유럽 사람은 그 3D 업종 중에 우리도 거의 한국 사람이 안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40도씨 몇 천 메타 밑에 장막에 가서 시커멓게, 또 간호사들은 주로 시체 닦는 게 간호사들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한 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서독 사회가 감동을 했어요. 이 우리나라의 광부와 간호사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르브케 대통령이 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대일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자금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저는 이제 6.3 한일 회담을 할 때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어요. 거기 나가서 그냥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한일회담 반대하는 데모에서 저 여기에 체육탄이 하나 파편이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아주 비가 찢어져서 아주 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주 깊고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구상한 그런 그림, 이 나라를 산업화시키고 조국의 중흥을 구상하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일본이 싫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금하고 그렇게 해서 건설하기 시작한 게 경부고속도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건 요즘 사회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철소를 건설합니다. 돈이 더 많이 자꾸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상이 또 나중에 아데나워 수상이었는데, 이분이 경제관료통이었답니다. 저도 엔지니어라 경제관료통이 잘 모릅니다만은,
형이 상학적이고, 우리 이공계는 보면 좀 사무를 담당하는 것 같지만, 그런 형이 상학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차원이 높고 훌륭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아데나워 수상이 라인강의 기적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거죠. 우리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길거리 막 덜어눕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전 대한민국이 반대했어요. 찬성한 사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와서 그걸 아주 강력하게 밀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데나워서도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수상이 대통령한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일 아우토반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내가 자기가 우리나라를 몇 번, 한 2번 방문을 했다고 그랬대. 가보니까, 산이 워낙 많고, 뭐 길은 하나도 없고, 그러나는 늘 승흥시키고 발전시키려면 길을 뻥 뚫어야 됩니다. 도로를. 내일 아우토반을 한번 모시고, 이래 돌아오게 할 테니까 한번 직접 한번 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이거 아우토반을 한번 돈댑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제 고속도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활용을 열심히 하면은 나라가 크게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다. 자동차 만들려면은 쇠가 있어야 됩니다. 철판이 있어야 돼. 자동차 만들기 전에 제철소를 먼저 만드세요. 자동차도 하고 제철소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보니까 사람만 많고 자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결국 무역이나 수출, 교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배가 있어야 된다. 항만 건설도 열심히 하고 배를 만들어라.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 그 말이 아마 탁 들어와서 무슨 사람이 반대를 해도 이거 옳은 얘기야 이렇게 아마 굳은 의지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포항제철소도 건설을 하고요. 포항제철소는 또 일본의 수상까지 후쿠다 수상까지 나와가지고 반대를 많이 합니다. 저들 그 말이 되지도 않는 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때 우리 박태준 회장이 뭐 그랬다고 그러대요.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태어났다. 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후보자 수석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 혹시 저 사람이 하면은 저럼 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뭐 이런 이제 혼자서 결국은 다 되는 게 아니죠. 나중에는 이분이 17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결국 주변이 부패해지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적 그러니까 경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독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논리도 내세우고 이래서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세상 일이란 다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일을 하면 그게 반대되는 또 이 어두운 면이 당연히 있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은 다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 국민이 직접 한 거는 김정규가 총을 쏘아서 했지만 상당 그때 분위기는 우리 국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중정의 김정일 부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거죠. 우리 국민이 이미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사정권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분들이 합친 게 한 29년, 30년 정도 됩니다. 이후에 이제 김영삼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옵니다. 문민정부가
저희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우리 국민의 선택이죠. 그래서 들어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IMF를 잘 극복합니다. 그죠? 금모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그 저력을 세계 만방에 아마 알린 겁니다. 또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이 사회가 가지고 있던 권위의식, 그 타들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에서부터 사회가 치달아졌던 여러 가지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권위의식을 타파합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의 과가 없느냐 있죠. 그 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앞으로 가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길을 이분들은 가야 할 길은 가셨다는 거죠. 저 이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업 출신이니까. 기업이 곧 국가다라고 한 얘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셨는지 아세요? 뭐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딱 저런 노무현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다녀보니까 여기저기 삼성, 뭐 대우, LG, 뭐 마크가 하나도 하나 넣읍시다. 어디 가니까 한화 그러고 말이에요. 그 저분이 나가서 기업이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기사화된 걸 이래보고 야 이제 철 좀 드시나 보다. 우리 기업의 노조도 그러죠. 우리 회사의 노조가 우리 석유학을 우리 이종환 사장님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는데 사실 뭐 높이 평가받을 만하죠. 우리가 기름 한 벌 안 나는데 우리 수출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거 다 수입해서 우리가 그 당시 기술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기술 다 사들어와서 그걸 다 개선하고 더 발전시켜가지고 세계 톱 클래스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전 모든 걸 수입하고 하지만은 다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뭐 금년에 1, 4분기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정말 예상외로 석유화학이 어려울 거다 금년에 이렇게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기업이 국가라는 거는 국가 재정을 보면 압니다. 세입에 말이죠. 8, 90%가 기업의 활동과 연관된 모든 거기서 다 나옵니다. 뭐 소득세, 뭐 부가세, 법인세, 뭐 관세 말이죠. 그게 8, 90%가요. 우리나라의 재정의 8, 90%가 일반 회계 한 8, 90%가 기업 활동에서 다 소유된 거예요. 기업이 망하면은 세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제가 현대자동차의 남양기술연구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현순 당시 부회장이 안내를 해가지고 우리 많이 소개를 해줬는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가보셨죠? 자동차는 말이죠. 중요한 게 엔진하고 미션입니다. 트랜스미션하고 엔진을 독자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한 7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달라졌고 많은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분 얘기가 7개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현대자동차가 그 중에 하나예요. 물론 탑5에서는 뭐 도요타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현대가 2위 내지 3위에 랭크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렇게 앞서 있는 기술인가. 다음 얘기 들으면 더 놀랄 것 같아요. 아니 벤츠에서 자기들이 세타 엔진을 알파에서부터 세타까지 엔진을 현대자동차가 쭉 자체에서 개발한 그 모델 디자인에 쭉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세타 엔진을 이게 지금 최근에 돼 있는 연비가 좋고 이 파워가 아주 좋고 가볍고 이 설계 기술을 독일의 멀세데스 벤츠라는 회사 아시죠? 벤츠 최고의
자동차 회사 메이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엔진 기술을 팔으라고, 라이센스 아웃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졸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 할 수는 없죠. 자기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메이커를 안 된다. 이런 지하에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얘기를 하니까 30만 대를 실장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30만. 그러니까 이제 그 벤츠가 만들 때 30만 대 정도는 현대자동차의 세트 엔진을 이제 실었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기술 도면 주고 다 자주 쳐도 저 사람들 저 못 만듭니다. 이 부품이 그 숫자는 잊어버렸네. 2천인가 2만인가 모르겠는데 자주 부품이 필요해 들어가는데 그 부품은 독일에서 못 만듭니다. 우리의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가 부품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 못 만듭니다. 보십시오. 한 1,500억 불 정도는 우리 협력업체가 그 벤츠에다가 부품을 수출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신문지상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수출을 많이 실제로 했습니다. 조선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원래 북대서양 그쪽에 스웨덴, 덴마크, 영국 이런 데 나라가 전통적으로 조선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본이 그거를 싹 뺏어옵니다. 일본이, 여러분들 기억하죠? 일본이 한때 전 세계 조선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죠? 하도 오랫동안 장악합니다. 그게 기술 발전이거든요. 도크 기술을 일본이 개발을 했어요. 배를 만들 때 도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배를 다 조립한 다음에 순문제로가 배를 다 띄워서 배를 내보내는데 도크 기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될 줄은 일본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현대 중공업을 위시해서 육상 건조법이라는 걸 있습니다. 그죠? 배를 도크에서 만들지 않고, 도크에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배가 사이즈가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점점 배가 큰 배를 요구하고 있고, 물량이, 그죠? VLCC급만 되면 엄청나게 큰 30만 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배가 엄청 크니 그 안에서 못 만듭니다. 그럼 도크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또 엄청난 땅과 돈이 필요하죠. 일본이 많이 떠났고, 땅도 비싸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할 만한, 굳이 그럴 이유를 못 내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주행 회장이 가끔 나오시잖아요. 야, 할 수 있어! 이래 광고에도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걸 정말, 육상건조, 배를 그냥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바다에 집어넣을 거냐. 그게 제일 문제죠. 그 노하우를 잘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이거 영국에서 발주를 합니다. 배가 하나가 진수되니까 물고 터지는 거죠. 아예 배를 그냥 바다 위에서 만들자. 그래서 해상건조부가 생깁니다. 물론 큰 데는 어렵겠죠. 바지선에 뛰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작은 건 아예 바다에서 만들어가지고 바다에서 빼버리면 그냥 그 다음에 수중, 물 속에서 아예 용접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술개발 그렇게 잘됐어요. 그 여건을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물 속에서 아예 용접을 합니다. 우리 조선이 말이죠. 지금 중국에 금방 뺏기게 돼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얼른 뜬 돈을 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LNG를 그러니까 천연가스죠. 액화 천연가스 이거를 땅속에 바닷속에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기름도 바닷속에 많이 나요. 배에서 아예 마이닝을 하고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분류 정제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유조선이 오면은 또는 액화 가스 탱커가 오면은 여기다가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계속 생산하고 저장하고 있어요. 공장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거죠. 이런 배 한 척에 1조 내지 2조 하는 그런 배를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수주를 했다는 거 아시죠? 4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4척.
현대중공업은요, 그런 배에다가 IT를 접목해가지고 SAN이라는 거, Ship Area Network이라고, 그죠? IT를 접목해가지고 배가 운항을 할 때 아주 이 대권궤도 아시죠? 아주 찔러서 가야 돼. 잘 항로를 밝혀주는 컴퓨터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어떻게 보면 배 떠 있는 중간에는 뭐 한 국가 관리라고 봐도 되지 않지만 조직 전체이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모든 전산화를 거기에 다 실어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 배를 만들어서 이미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전 세계 배가 다 그런 장비를 갖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되게 있는 애트리하고 전자통신연구소하고 현대중공업이 합작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끝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일구어 놓은 이런 그 기업의 히스토리, 이런 얘기, 이것이 그냥 우리 기업이 읽은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결국 개인이 우리나라 국민 하나하나가 있어서 그런 거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당연히 알지만은 그 역동성이라는 거, 내가 제일 잘났다 하는 거예요. 지고는 못 살아. 오늘 한번 졌죠? 그래. 다음엔 내가 틀림없이 이길 거야. 일본 애들이 가면 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일본 이번에 뭐 지진다서 보세요. 매뉴얼 비풀이지 않습니까? 꼼짝 못해요. 아무도 못해. 대한민국 같으면 그랬겠습니까? 정말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우리가 일본은 지금까지의 이 모든 1차 경제개발 5년년 계획 1960년도에 5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뭐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50년 전에 오늘날의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우리나라 사람만 잘 인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았거든요.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처음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 안병욱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들었고 지금도 그 말을 가끔 제가 주례를 가끔 쓸 때도 한 번씩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런데 강의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가끔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많은 얘기들 하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뭐 뒤에 하도 저기 해서 뒤져보고 이러니까 윌리엄 제임스 씨가 뭐 미국의 철학자가 얘기하신 거더라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말이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요. 운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바뀐다. 그 말이 정말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 세대는 저는 아직 좀 미련입니다.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 저희 할아버님 세대가 이 나라를 이끌고 산업화를 하고 또 이 자랑스러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신 그분들의 저기를 이어서 우리 더 열심히 하고 더 나은 저기를 만들어서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물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더욱 발전시키고 이 나라를 더욱 더 잘 다듬어서 보다 훌륭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의 후손한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허원준 보좌님께 아주 값진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아마 여기 많이 계신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테고, 또 이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분들이니만큼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이 기업에 대한 궁금증도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하고 또 대답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공학번 신대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러니까 회사의 신입사원들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는 정말 소수인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신입사원들이 남들과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해야 CEO가 될 수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저는 남보다 다른 생각을 꼭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신입사원은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굳이 신입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전 직원한테도 저는 열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열정을 모두 다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펼쳐주셔야 됩니다.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선배 사원들의 했던 일, 그간에 겪어왔던 것들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만, 나는 이 일만 하루 이사에 입수했고 나한테 주어진 이거니까 나는 이 일만 하고 퇴근하면 돼. 이러고 그냥 땡 하면 나가버리고, 주어진 일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올가맵니까? 폭 좁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더 크고 성장해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모르죠. 국가의 사회에 크게 기여할 큰 인물이 될 분들이 그렇게 자기 주어진 일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더 많은 일을 아침 더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 퇴근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선배님이 오늘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은 웬만하면 선배님 말씀 따라가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지식과 사고의 폭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본을 갖추세요. 신입사원한테 또 영어 교육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카이스트 뭐 난리가 있는데 영어로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시는 분하고 찬성하시는 분 뭐 좀 있으시겠죠. 뭐 손 들고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 강의가 꼭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스트레이트하게 엄격하게 해야 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했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영어가 이게 세계의 공용어이다 보니까 그거 꼭 필요해요. 저도 회계 다니면서 기술 도입이도 뭐 M&A 건도 저도 많이 쫓아다녔지만 이게 짧아가지고요,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잘 되면요, 정말 잘 돼. 우리 뭐 지금 외교문서도 뭐 오역을 많이 했니, 이제 그런 그 FTA 협상을 한다든지 할 때도 그게 굉장히 유불리를 자문을 많이 합니다. 기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절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고 누구 용납해주고 저기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당신 여기 얘기했잖아. 당신 동의했잖아. 그리고 사인하면 그러고 절도 철미합니다. 이게 냉정한 국제사회의 경쟁은 말이죠. 그래서 기본을 갖추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한 몇 개국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갖추시기를 신입사원한테는 부탁드립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졸업생 공상학번 연구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뭐 이런 얘기 좀 너무 와닿아서 네,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3월 28일에 그 하나그룹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본사에 찾아가서 한 사원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90여 분 동안 이렇게 미팅을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느꼈었던 거는 그 기업 내부의 그 따뜻한 조직 문화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대화를 나눴던 그 사원분은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브라더제 혹은 사수제, 뭐 버디, 뭐 이런 개념 정도로 그냥 인식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멘토링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조직의 멘토링이 저희가 도입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멘토와 멘티가 잘 조화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행운을 잡은 거고 행복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잘 안 맞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요. 생각을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바꾸면은 이게 모든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절대 선이 없고 절대 악이 절대 없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틀림없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둡게 생각하면 틀림없이 밝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멘토나 멘티가 좀 저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직 문화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는요. 조직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멀한 조직이 있는가 하면은 그 조직보다는 실제로 인포멀한 조직이 훨씬 대화가 소통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그마한 조직 이게 그것이 결국은 포멀한 문화를 또는 분위기를 결국은 좌우하고 영향을 크게 주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멘토와 멘티의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맞으면은 지금처럼 얘기하신 분이 별로 뭐 마음에 안 드는 멘토가 있었다 이러면은 그 깊이 하셔도 돼요. 하나 바꿔달라요. 회사가 크면 조치를 해줍니다. 그 멘티가 불리하지 않게 그 배려를 충분히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점에서 뭐 어떤 제기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다음 기회에 한번 개별적으로 얘기를 한번 그 상황을 듣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은 뭐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생각은 그렇네요. 근데 멘토 멘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시스템은 계속 갖춰갈 겁니다. 네, 자 그럼 질문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하나그룹의 허원준 부회장님을 모시고요. 자, 우리 경제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할 수 있었는지 또 각 산업 분야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또 통찰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값진 강의해 주신 허원준 부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그룹의 허원준 부회장님과 함께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And I'll be your friend.